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기술주의 약세 속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오늘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사흘 동안 2조 4천억 원이 넘는 기관의 폭풍 매수에 힘입어서 지난 4일 이후 일주일 만에 4,15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정책 기대감에 지수가 뛰고 있지만 변동성이 큰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첫 소식 이한나 기자입니다.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시가총액 50조 원 시대를 연 KB금융이 3% 넘게 뛰며 몸집을 51조 원대로 불렸습니다. 보험 대장주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4% 이상 급등했습니다. 대표 증권주인 미래에셋증권은 7%, 삼성증권은 9% 넘게 폭등했습니다. 요즘에 실적들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많잖아요. 상법 개정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1.07% 오른 4,150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약 7조 2,600억 원 순매도한 외국인이 오늘도 약 4,200억 원 팔아치웠지만 기관이 9천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기관은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만 2조 4천억 원 이상 사들이면서 오름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52% 오른 906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수주 계약 모멘텀이 있었고 2차 전지도 홀딩스 비중도 좀 호재가 이어지면서 반도체가 좀 신뢰하더라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변동성 확대는 부담 요인입니다. 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지난 7일 41.88로 마감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해 증시가 급락했던 4월 수준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주가 변동성에 대한 베팅이 급증하면서 경고등이 켜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오는 20일 공개될 엔비디아의 실적에 쏠린 가운데 결과에 따라 AI 관련주 전반의 변동성 역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그런데 환율도 치솟고 있어서 외환시장에서는 근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장중 고점을 다시 높이면서 1,47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달러 강세 속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환율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어서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어제보다 2원 40전 오른 1,465원 7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악화로 장 초반 환율은 소폭 떨어졌지만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장중 1,47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장중 고가 기준 지난 4월 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조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엔화 환율이 좀 약세해 보인 것도 좀 적지 않은 좀 부담으로. 일본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한동안 엔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원화 가치 하락을 압박했습니다. 최근 한 주간 원화 가치는 약 1.95% 떨어지면서 주요국 통화 중 가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수입업체와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악재입니다. 지난달 서학개미는 해외 주식을 68억 1,300만 달러를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나오지 않고 수입 쪽에서 계속 수요를 해야 되고 수급적인 요인으로는 당분간은 1,450원 이상에서 환율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연말 달러원 환율은 소폭 하락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다음 주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존 자사주 역시 원칙적으로는 1년 안에 소각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영 기자,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기존 자사주를 어떻게 할 거냐였는데 교통정리가 됐나 보군요. 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는 늦어도 다음 주 특위 차원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쟁점이었던 기존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신규 자사주처럼 스톡옵션 등 예외가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 핵심 관계자는
기존 자사주는 스톡 옵션을 위해 갖고 있는 건지 우리 사주로 갖고 있는 건지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라며 주총 결의를 통해서 정하고 그 목적대로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쌓아두며 경영권 방어나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이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기존에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던 기업들은 걱정이 클 텐데 이 시장 충격도 좀 우려되고 이에 대한 보완책도 있습니까? 네, 때문에 특히는 자사주 보유량이 많을수록 소각 유예 기간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분할 소각을 유도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인수권 부여 등 신조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신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되 스톡옵션 부여나 우리사주 조합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진 자사주는 예외를 두기로 했는데요. 합병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특수 관계인에게 배정되지 않도록 신주 배정 절차를 준용해 주주들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한 달 전 발표한 11호 부동산 대책이 통계 누락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야당은 의도적인 통계 조작이라면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서 거듭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유정현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통계 누락입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며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집값 상승률만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0월 13일, 국토부는 이미 9월 통계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9월 통계를 반영하면 7월부터 9월까지로 기간이 바뀌면서 물가 상승률이 서울 0.54%, 경기 0.62%로 크게 뛰게 됩니다. 서울, 도봉, 강북 등 5개 지역과 의왕, 성남, 중원 등 경기 3개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해 규제 요건에 미달하게 됩니다. 야당은 적법하지 않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 전역, 경기 12곳까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이 돼서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9월 통계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 통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엉뚱하게 피해를 본 분들이 270만 명입니다. 이분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세요? 개혁신당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의힘도 소송인단을 구성해 추가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에 직전 3개월치 통계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달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표 시점과 발표 내용은 오래전에 정해진 거라며 윗선의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펼쳐지고 있는 치열한 공방은 조만간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계기로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 속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투기 억제를 위해서 도입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현금 부자들만 배불리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음 달까지 강남권에서 분상제 적용으로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 쏟아지지만 이 초강력 대출 규제로 정작 일반 실수요자들보다는 현금 부자들만 이 로또 청약 기회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최지수 기자입니다. 30억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로 화제가 된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최근 1순위 청약에서 23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를 일정선 이하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인근 신축 아파트 84제곱미터가 60억에 육박할 때 27억 선에 분양을 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정부 규제로 대출이 2억까지밖에 안 나와 자금 여력이 있어야만 청약이 가능한데 분상제가 현금 부자들에게 똘똘한 안전마진을 확보해준 셈이 됐습니다.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되려 지금은 역효과가 난 셈이죠. 오히려 확실한 안전차익을 당첨자들에게 안겨주는 그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강남에선 부유층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채권 입찰제 등 공공성 강화 조치의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채권 입찰제란 수분양자의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차익 일부만큼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하는 제도로 이익이 공공으로 환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권 입찰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상가다를 분양함으로써 취득세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공공을 위한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한번 대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다만 정부는 채권 입찰제가 이미 과거의 주택 경기에 따라 폐지와 부활을 반복한 제도인데다 상한제 폐지 시 부작용을 우려해 당장 제도를 손볼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분양가를 묵자니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그렇다고 마냥 풀 수만도 없어 분상제가 청약시장의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처럼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은 청약기를 누리지 못하고 현금 부자들만 로또 청약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는 부분이란 듯 현금 부자 중심 청약 구조를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계속해서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기회의 사다리가 끊겼다는 지적에 대해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그다음에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주로 많이 쓰는 정책 모기지 대출, 이 부분들은 LTV를 기존과 동일하게 갔기 때문에 새롭게 건드린 부분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부자들의 로또 청약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30억 원 시세 차익은 서민들과 무관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과열된 B2 열기에 막힌 주담대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리며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전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준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기관과의 엇박자 논란들은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보인 한국은행과의 입장차에 대해 이혁원 위원장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은 생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절름발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인지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한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는 공권력 남용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며 고용시장에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취업자는 늘었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할 곳도 또 일할 마음도 줄면서 청년 고용 한파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유선우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겨울, 추워진 건 날씨만이 아닙니다. 20군데 넘게 지원을 했는데 지금 전형이 진행 중인 곳은 지금 한 7군데? 밖에 없어서 생각보다 진짜 어렵구나 느끼고 있어요. 기업들이 지금 다 신입을 좀 많이 안 뽑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뽑는다 해도 TO도 너무 적고 스펙을 너무 많이 채워야 되니까 그거에 있어서 학부 생활할 때부터 너무 부담감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9만여 명 늘며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청년층 취업자 수는 16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았습니다. 1년 반째 하락세입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양질의 일자리 부진이 지속됐습니다. 반면 도소매, 예술, 여가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세는 유지됐습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13만 5천 명 늘었는데 특히 30대가 33만 4천 명으로 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대 쉬었음 인구도 40만 2천 명으로 1% 늘었습니다. 다들 이제 좀 회피하고 싶어하고 약간 졸업 유예하는 친구도 많고 휴학을 계속 하든가 어차피 인턴도 안 되고 계속 그러니까 그냥 좀 약간 점점 애들이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기업의 경력 중심 채용에 정년 연장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가 더욱 좁아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최근 독감에 걸렸거나 출퇴근길 지하철이 연착됐을 때 보장하는 생활 밀착형 미니보험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색적인 특약들로 이 가입자들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어떤 유용한 것들이 있는지 이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겨울 독감 확산세가 거셉니다. 최근 독감 증상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7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독감철을 맞아 손해보험사들의 독감 특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독감 진단 후 치료제를 처방받으면 15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은 지난해 5월 출시 후 현재까지 2만 건 넘게 팔렸습니다. 5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독감 치료제 처방 시 10만 원을 보장하는 미니보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출근길 스트레스를 겨냥해 지하철이 연착되면 대체교통을 이용할 때 3만 원을 지급하거나 스크린 골프장에서의 홀인원도 보장하는 미니보험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저렴한 보험료를 강점으로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상품 개발이 큰 것들은 대부분 다 끝났거든요. 상품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갖고 쪼개기식으로 특약 개발이 많이 되었어요.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기회비용, 이게 상품으로 조금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다만 수익성은 높지 않다 보니 보험사들은 긴장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지고 손해율이 증가할 경우 보험사들의 실적이 휘청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다이소가 쏘아올린 5천 원 이하 초저가 화장품 경쟁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K뷰티 인기에다가 이 가성비 소비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저성장이 고민인 대형마트와 편의점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너와 세럼, 아이크림 등이 모두 4,950원. 5천 원을 넘지 않는 화장품들이 대형마트 매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고객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자 초저가 뷰티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주 고객층인 4050 세대를 위해서 기미 완화나 주름 개선 등의 기능성 화장품으로 라인업했습니다. 앞서 대형마트 처음으로 LG 생활건강과 손잡고 초저가 화장품을 출시한 이마트는 6개월 만에 13만 개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생존 전략을 고민 중인 편의점들도 화장품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주요 매장 전면에 화장품 매대를 배치했고 CU는 얼굴뿐 아니라 헤어, 바디 제품까지, GS25는 가격대를 3,000원까지 낮췄습니다. 최근 관광으로 온 해외 소비자들도 편의점 화장품을 많이 찾으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편의점용 저가 화장품 라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초저가 화장품 열풍에 불을 지핀 다이소의 경우 화장품 판매만 1년 새 90% 뛸 정도로 매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초저가 화장품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고물가 속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감염병 양상이 달라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100일의 환자 급증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이 100일의 환자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0일의 발생 건수는 올 들어 5,300여 건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으로 보면 지난 2016년 129건에 불과했던 게 지난해 4만 8천 건을 넘겨 370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100일에 면역 공백이 발생하면서 이후 급증세가 두드러집니다. 연령별로 보면 7세에서 18세가 84%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영세 환자는 전체의 0.3%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고위험군에 해당됩니다. 질병청은 100일의 유행으로 보긴 아직 어렵다면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임산부와 접종 미도래 영아 대상 예방접종 전략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때이른 독감도 확산되고 있어서 이 100일에까지 걱정인데 이 어린아이들 예방이나 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이 최선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건소나 지정 병원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3차에서 최대 6차까지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걸린 경우라면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 환자와 가족 모두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소비재 가격도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명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영 기자, 우선 화장품 어떤 게 또 오르게 됐습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러시코리아는 모레부터 연말 선물 수요가 많은 바디워시와 로션 세트 가격을 9% 정도 올립니다. 러시는 포장재 변경과 원재료, 운송비 상승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는 지난달에도 일부 스크럽 제품에 대해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러시뿐 아니라 디올은 지난달 대표 립 제품과 향수 등의 면세점 가격을 2%에서 3% 올렸고 미샤와 어퓨도 지난 7월 가격을 인상하는 등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부터 고가의 명품까지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방과 주얼리 명품 브랜드들은 1년에도 몇 번씩 가격을 올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루이비통은 지난 7일 가방을 중심으로 일부 제품 가격을 3% 안팎 올렸습니다. 샤넬도 최근 국내에서 일부 핸드백 라인의 가격을 평균 9.3% 인상했고요. 보테가 베네타도 가방 등 일부 제품 가격을 10% 넘게 올렸습니다. 명품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는 오늘부터 목걸이 등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3%, 불가리도 최근 팔찌와 귀걸이 등 일부 제품 가격을 3% 안팎 올렸습니다.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연말을 앞두고 주요 명품 브랜드가 또 한 번 가격 인상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유용성을 다한 낡은 규제에 대안을 고민해보는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후죽순 생겨난 기업 부설연구소 문제입니다. 벤처기업과 연구개발 지원은 어느 정부에서든지 성장 동력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고 기업 부설연구소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게 본래 취지와 달리 사무실에 벽 하나 세워놓고 연구소라고 써붙이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된 게 현실입니다. 너도 나도 설립에 나서다 보니까 어느새 이 연구소 숫자가 전국 치킨집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 동떨어진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정강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임대 공간에 벽 세우고 방 만드는 데 쓴 돈만 2,500만 원. 관련법에 따라 기업연구소나 연구부서 설립을 인정받으려면 분리된 연구공간이 필수입니다. 연구 전담 인원도 필요한데 이 업체는 대표 본인을 등록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이죠. 연구와 개발 또 이런 게 다 사업에 녹아 있는데 그것만 따로 이래 분리해 내기도 쉽지 않고 어떤 인력을 따로 빼서 전담을 오롯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역량이 중소기업에 과연 되겠느냐는 거죠. 임대가 끝나면 설치한 벽을 다시 뜯어야 하는데 스타트업에겐 적지 않은 비용 부담입니다. 형식에 얽매인 규제라는 불만들이 많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설연구소를 설치해야 세액공제와 정부사업 가산점, 정책대출 우대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설연구소 인정을 못 받으면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 거의 대부분에 아무런 지원조차 할 수가 없어요. 불만이지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소 직원분들 서로 셔플해서 일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걸 물리적으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심지어 컨설팅 업체도 생겨났는데 연구소 설립뿐 아니라 근거자료 작성, 사후 검증까지 문제없도록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연구 하고 있잖으니까 여기를 맡기시는데 연구원이 몇 명이 들어가나 이거부터 정해줘야 돼요. 3명당 15만 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매달 작성을 해서 저희가 보내드려요. 산업기술진흥협회라고 가끔마다가 이제 실사를 다녀요. IT 쪽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그걸 검증을 할 수가 없죠, 얘네들이. 이렇게 생겨난 기업부설연구소는 꾸준히 늘어 4만 개를 넘어섰고 9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이들에게 돌아간 세액공제 혜택도 한 해에만 4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허울뿐인 연구소 설립에 나랏돈까지 새고 있는 겁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전 현장 확인 조사를 추진 중이라며 내년 2월 시행되는 기업부설연구소법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법안에 추가되는 내용은 이동형 벽 설치 허용과 과태료 차등 부과 등인데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7년 이내의 기업은 비용의 몇 퍼센트를 R&D 비용으로 차라리 간주를 해라. 그래서 세공제를 해줘라. 어차피 그 기업들은 R&D를 안 하면 죽게 돼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행정 절차도 간소해지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급주된 연구소들이 전국의 치킨집 수를 넘어섰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라는 기존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선 벽 설치라는 형식의 벽부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국내 최대 디자인 산업 박람회인 디자인 코리아 2025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공식 개막했습니다. 디자인이 그리는 새로운 질서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2D 콘텐츠를 3D로 볼 수 있도록 구현한 디지털 패널부터 집안일을 돕는 휴머노이드까지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디자인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I를 디자인 산업의 기회 요인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AI 디자인 R&D, 디자인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